6월에 국민들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저희 비판하신 분까지 포함해서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선거에서 당선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인기 좋은 사람들은 뭐 죄 저질러도 정과가 없어지는 겁니까?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해야 조국 혁신당도 미래가 있다. 합당 이야기를 여지껏 한 적이 없고 좀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당은 많이도 꺼내지 마라. 제가 당대표 예, 하는 하는 동안요. 동안에. 네. 그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는 다 올바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강성지지층 윤의견을 의식한 그런 발언입니까?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면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전한길 씨입니다. 전한길 씨는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 온 분입니다. 꼭 한 명을 복당시켜야 한다면 1번 홍준표 전 대구시장, 2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후보는 20대, 30대의 상징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국회가 쉬는 동안에도 뜨겁게 불었던 주제죠. 조국 전 대표의 사면입니다. 지난주 바로 이 시간에 구치소를 나온 조 전 대표 일주일 동안 많은 화제가 됐죠. 조 전 대표 재등장이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 각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간단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의 회복, 또 경제 재건을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사면은 결국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탄압받았던 분들, 또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전면적 어떻게 보면 사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혹은 그 내란 종식과 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한다는 선언적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의 어떤 과거를 좀 더 단절해내고 새로운 또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각 당에 또 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함께 고민하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반등의 기회가 국민의힘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잘해서 반등의 기회가 왔다는 말씀이 아니고 민주당이라든지 대통령께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그 기회가 국민의힘에 온 거 아닌가 역설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최근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약 5%포인트가 떨어졌고 2주 전에 비해서는 약 1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만큼 이번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교육위 위원인데 많은 국민들께 마치 입시 비리가 당연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치를 잘못해서 정치범으로 사면된 것이 아니라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사면이 된 겁니다. 이진숙 교육부 전 장관 지명자도 결국에는 자녀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낙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입시와 관련된 공정성에 온 국민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높은 만큼 이번에 대통령께서 사면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돼야겠지만 그 책임도 오로지 정부와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함께 싸워왔던 조국 대표가 이제 사면 복권이 되면서 돌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런 결단을 내려주신 대통령의 결단의 의지, 그리고 그것이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조국 대표님 나오셔서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어쨌든 내란 종식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함으로써 여러 가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조국 대표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피로를 드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열심히 하면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정 운영에 그 힘을 보태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 기본 시리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조국 대표 사면 보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야당들한테 혹시 기본 지지율 좀 깔아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게 워낙 기본 시리즈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이게
지지율 떨어진다는 거를 모르시지 않으셨을 텐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나쁜 수를 뒀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내란 세력 척결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지지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권 초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되게 잘하신다고 생각했던 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자주 만나려고 하셨어요. 그걸 쇼라고 하더라도 야당에게 손을 내밀고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진영 갈등을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넘어서는 정치를 하실까를 생각했는데 조국 전 대표 내외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면서 고스란히 그냥 진영주의적 행보로 이재명 대통령이 좀 갇혀버렸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또 과거의 논쟁의 그런 수준 낮은 어떤 대립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참 저는 안타까운 행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대통령이 어찌 보면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야권에서는 반등의 기회가 됐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제 야권에서는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을 때 두 분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졌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뭐 아직 좀 이르기는 하지만 조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기는 선택을 하게 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게 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과의 어떤 협력도 충분히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일각에서는 합당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 어떻습니까? 일단 모든 정당은 창당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정당들이 창당 정신이 있을 텐데요. 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22대 총선에서는 지민 비조, 소위 지역구는 민주당에게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에게라는 말로 소위 매우 효과적인 이 선거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당 창당의 목표와 또 선거 전략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 혜택들 또 뭐 여러 가지 성과들도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완수가 되었다면 정말 이 함께 그 더 나은 목표, 그 다음 목표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정권이라면 조국혁신당의 목표와 타켓은 저는 이재명 정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국혁신당과의 뭐 아주 낮은 수준의 정책적인 연대는 기본이고 높은 수준의 이 어떤 논의까지도 저는 가능하다. 매우 열린 자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연대까지는 가능하지만 합당까지는 아니요,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낮은 데서 시작해서. 높은 수준의 논의도 저는 가능하다. 그래서 예.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조국 혁신당 입장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 뭐 창당을 했을 때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 당원 분포를 보면 한 60% 이상이 정당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이 창당에 동의하고 와서 정당이라는 것에 처음 가입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을 때 그냥 1년 하고 나서 뭐 합당하는 모습을 바라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민비조를 외쳤을 때 처음 창당을 할 때도 민주진영이 분열되어서 뭐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는 또 따로 또 같이 가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사실 개혁신당 뭐 피해를 많이 보셨지만 이제 그게 우리 민주진영에서 과연 단일 대우로 가는 게 나으냐 아니면 따로 가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때로는 조금 견인할 수 있는 강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다당제 정치를 좀 구현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반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어떤 이런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로요. 조국 전 장관께서 사면되시자마자 최근에 어떤 뭐 방송에 나오셔서 출마와 관련된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 입시 비리, 그러니까 온 국민이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사면되신 분이 다시 이런 공직에 참여하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걸 벌써 말씀하시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 먼저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의 자세를 갖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질문해 주신 답을 좀 하자면 저는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당이 합당할 동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총선이라든지 대선하고는 지방선거 다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당이 합당한다고 하더라도 양 지도부에서 어떤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양 지도부의 어떤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도 있을 것이고 지방선거에 출마자가 굉장히 많을 거고 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각 정당에서 열심히 뛰고 있을 텐데 합당하면서 그 TO를 줄이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선거 앞두고 양 당이 후보자를 공천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후보 연대라든지 선거 연대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전 합당은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천하람 대표님. 저는 뭐 그 사실 작은 정당으로서 조국혁신당이 잘 버텨주시고 또 다당제의 길로 가신다는 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력이 현실적으로 어디서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장경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와 가장 맵게 싸울 때 사실 빛났던 정당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이제 1년 남짓 된 상황, 그러니까 아직 1년도 안 됐죠. 1년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이제 곧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재명 정부와 선명하게 각을 세워서 민주당과 예를 들면 호남 지역 같은 데서 대립하면서 표를 가져가겠다? 이게 조금 명분이 약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게 탄압을 당하면 오히려 이게 사실은 자기의 체급이 올라가는데 사실 조국 대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후보들이 당장 그럴 거예요. 아니 조국 혁신당 후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왜 민주당에 맞서 싸우냐. 양심도 없냐. 그러면 조국 혁신당 후보들은 사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만약에 좀 답답한 스타일이다. 아니면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더 세게 치고 나가면서 왼쪽 공간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정청래 당대표 체제잖아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에서 정청래 당대표보다 더 매운맛으로 가겠다라고 경쟁하는 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크게 어떤 두각을 나타내기에는 어떤 명분도 그렇고 구도도 그렇고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찻잔 속의 태풍이 잠시 동안 불다가 꺼질 수도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이 시점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요. 예. 저희가 많은 분들이 지금 토론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그리고 정부의 플러스 요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조국 전 장관을 사면했다? 예. 저는 많은 평론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범여권에서도 향후의 대선 주자라든지 어떤 리더십이 부재로 인한 그런 것들이 많은 지적들이 있는데 아마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정청래 민주당 대표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경쟁을 유도한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추측도 좀 있습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요. 예. 그 누구도 정권을 잡고 나서 후계자를 키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정치인들께서도 다 이 여의도에 와서 보면 정무적 판단들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럼 오르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검찰 독재 정부가 했던 이 수많은 일들 중에서 분명히 억울하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고 당신께서도 정말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고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잡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부터 계산해 갖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지지율 떨어질 줄을 모르고 그런 것을 하셨을 것이냐.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후계자를 지금부터 키웁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싶으실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어제 시작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뭐 순진하게 이게 오르니까 한다. 당연히 정치적 고려가 있죠. 대통령인데 그리고 수많은 정무수석을 포함한 많은 정무직들의 조언을 받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의심이 들어요. 조국 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안 내겠다라고 하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했을 때부터 물밑에서 사실상 당선되면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기로 하는 그런 약간의 거래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이 타이밍에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들이 첫 번째 사면에서 정치인을 사면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국민들에게 민감한 인물들을 복수로 사면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민생 사면에 초점을 맞추고 맞습니다. 정치인 사면은 하지 않은 경우가 그렇죠. 많았죠. 최소한 첫 번째 사면권은 그렇게 했었는데 이 정도로 급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저는 뭐 우리 최고위원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고위층에서 나름의 의사소통이 있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짚고 가고 싶은데요.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를 충분히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정상적 절차에서 집권한 정부가 아닙니다. 정말 직전 정권에서 위헌위법적인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일으켰고요. 심지어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빠르게 국정을 수습하고 추락한 어떤 국가 신임도나 이 경제적 여건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과업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먼저 했던 여러 인사들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뭐 친윤 검사, 비윤 검사 이런 거 구분하면서 인사했습니까? 전 정권 인사, 현 정권 인사 구분하면서 민주당 편 아닌 편 나눴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 이 헌정질서 회복과 경제 재건의 목표 또 그리고 이 국민 통합이라는 또 과거의 단절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 이런 부분의 어떤 여러 가지 밑그림 속에서 되는 것이지 정말 그런 얕은 수로 국민 통합 어떤 이 정치 공학 운운하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저 모양 저 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내란을 종식시키고 경제를 재건시킬지 비상계엄 선포 한마디에 이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국내 시가총액 144조가 증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 성장률 1.67%였는데 0.2% 최소 12조가 증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 코스피 지수 2,400까지 갔다 3,200까지 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면권에 대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다소 낮아질 것을 고려해서 감안해서 하신 어떤 결정이라면 그런 부분을 꼭 정치 공학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럼 나아가야 될지 그럼 계속 이제 정치인 사면 없이 정말 민생 사면에 국한해서 8.15 사면을 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공학에 대한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어떤 사면이 됐어야 되는지 그럼 앞으로 계속적인 정치인 사면을 앞으로 대통령 사면권에서 이 절대적으로 극단적으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하실 것인지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소속의 많은 부패 비리 혐의 가졌던 의원직 상실을 받았던 정치인들 다 사면됐습니다. 같이. 송원석 의원 원내대표가 문자 보내다가 사진에 공개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세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존중하자라는 정도로 이 토론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사면권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정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지금 장경태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국민 통합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다만 사면권을 우리가 보통 쓸 때는 국민 통합적 인사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 많이들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국민 통합 인사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실제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기에 형기를 다 50%를 채우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임기 초에 사면한다라는 것은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통합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미래 비전을 위한 사면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거래라든지 은혜를 갚기 위한 그런 사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는 점을 같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사면권에 대한 토론은 아니고요. 오늘은 정계 개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한 가지만 궁금한 알겠습니다. 게 있는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이명박 사면 할 때 국민들 66%, 5%요 정도가 반대했던 걸로 아는데 그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한 거였어요. 김태우 사면할 때는 그 강서구에서 다들 반대했는데 그걸 사면을 했잖아요. 그게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었나 제가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고요. 이게 역대 어느 정부도 처음에 정치인을 이렇게 사면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역대 어느 시절에도 보지 못한 내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그의 행정적 능력과 거의 그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 돌진하는 모습에 반해서 투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정치적 고려 이런 것들은 좀 뒷전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국민의힘 물어보셨으니까 윤석열 정부도 사실 국민 통합을 잘 못했던 측면이 있고 그 중심까지는 아니지만 그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사면권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성공했으면 좋겠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가 성공해야 되는 건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면이 전 정부라든지 과거 잘못된 정부가 했던 전철을 밟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서 지적한다는 말씀 좀 알아주셨으면 저도 짧게 좋겠어요. 말씀드리면요. 예. 비교 대상을 윤석열 정부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못했다고 여기는 윤석열 정부조차 첫 번째 사면에서 자기 편 사람들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치 사면 했죠. 근데 첫 번째 사면에서는 그 정말 이상한 윤석열 대통령조차 국민 눈치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거보다 못한 걸 한 겁니다. 그리고 뭐 계엄 이후의 정부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
아니 조국 전 대표가 계엄군에 의해서 체포돼서 구금된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계엄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리고 인수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인수위 없었으면 오히려 정부 출범하고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면을 했어야죠. 사면이 뭐 그렇게 급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 자체가 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민들에 대한 평가로 이미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예, 지금 사면이라는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한 평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지지율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죠. MBS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8%포인트 정도가 떨어졌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당 지지율은 한 4%포인트 정도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또 접근을 해볼까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조국 전 대표는 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어떤 사면이 영향을 미쳤겠느냐 했더니 이제 답변은 n분의 1 정도라고 본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론조사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뭐 어찌되었건 사면이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입니다. 예. 다만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이고 저희는 전당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은 좀 더 여론조사 응답에 더 적극적이고 지금 이제 전대 끝나서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률도 높고요. 아주 이 적극성도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전당대회 기간 중에 있을 수 있는 컨벤션 효과는 좀 종료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엔 이 정확한 여론조사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소 저희도 물론 지금 비활성화 모드로 돌아가기도 했고 또 여러 사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지 이게 제1순위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조금 더 하나 더 들어가서 질문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n분의 1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좀 불편해하는 반응이 있다라고 이제 또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책임론, 소위 분석에 있어서 본인이 자기 자신을 어떤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해야겠죠. 또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준호 최고위원께서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조국 전 대표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낮은 자세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또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렇다면 100% 제 잘못이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야 그러면 다들 공감을 하실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이제 그 당시 지금 여론조사 여기 그 리얼미터 나온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이제 함께 많이 빠졌죠. 근데 광주 이제 호남 지역에서 한 16%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얘기할 때 이춘석 의원 이제 출국 금지 건도 있었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중에 나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잘해서 이런 것들을 커버하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곡해를 하거나 혹은 오해를 하다 보면 그러면 자기 잘못은 요만큼밖에 없다는 얘기야? 라고 가는데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죠. 예. 조금 전에 이제 출마 같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입시 비리 부분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겠군요. 저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좀 뻔뻔하신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마를 지금 논할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국민들께서 특히 2030들이 인정하고 받아줄 때까지 조국 전 장관은 사과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n분의 1 발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뻔뻔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조금 전에 MBS 여론조사를 방송에서 띄워주셨는데 부정평가가 33%입니다. 취임 후 대통령 처음 30%를 기록한 것이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은 잘못함이 44%까지 부정평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역시 조국 전 장관의 사면하고도 연관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그 당시 2030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셨던 인물입니다. 2030에게 사과한다고 그들이 뭐 본인을 용서하겠나 이런 식의 발언을 할 것이 아니고 평생 저는 2030 분들 이런 공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좀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저도 메시지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질문 받으면 예, 저도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전부 다 제 책임은 아니고 n분의 1 정도입니다라는 취지잖아요. 이거 정치인 메시지로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 n분의 1의 그 n은 뭐예요? 그러면 뭐 이춘석 의원 들어가고 제가 봤을 때 n분의 1 한 2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조국 대표님 하나, 윤미향 전 의원 하나. 그러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 잘 쳐줘도 2분의 1이거든요. 근데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난 n분의 1밖에 안 된다. 진짜 이상하고요. 그리고 메시지가 꼬여요, 자꾸. 그럼 내가 검찰에 의해서 사냥당한 피해자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이 좀 있기는 있다는 건지 이게 메시지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30한테 내가 사과해봐야 뭐 용서해주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치인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용서를 받아줄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거를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단순히 뭐 인턴십 기회로 준 게 아니라 아쿠아팰리스 호텔 어떤 인턴 증명서를 포함해가지고 문서 위조했던 거 아니냐. 문서 위조 여부를 밝혀라 그러면 다들 은근슬쩍 넘어가요. 그리고 그 정경심 교수도 이춘석 의원 이번에 했던 것처럼 남편이 민정수석일 때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해가지고 주식거래 했던 거 아니냐 차명으로. 그런 거 구체적인 거 물어보면 또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춘석 의원이 잘못이에요. 이거는 저는 좀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이 아직까지도 국민들한테 솔직하지 못한 좀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이런 것이죠. 이제 우리 천하람 의원 변호사시니까 예.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재판 과정에서 조국 대표가 거기에 몰래 가서 이 도장을 금고에서 뽑아가지고 그 아쿠아팰리스에서 찍었다는 건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가 다 열심히 항변해가지고 됐다는데 그걸 본 증인이 다 있냐고. 확정했잖아요. 아니, 재판에서. 그런 식이면 우리가 재판 과정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최고위원님은 조국 장관에 있는 불리한 모든 증거 다 보셨습니까? 그 사건 기록 다 보셨어요? 그거 거의 다 봤죠. 사건 기록 다 보신 상황이 아니면서 당시 재판을 전부 다 팔로우 하신 것도 아니면서 사법부의 판결을 그렇게 다 부정할 거면은 우리가 재판을 왜 얘기를 합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재판의 사안을 놓고 다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20대, 30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그 사과한 게 한 10대 번 되시죠. 20번 언저리 같은데 자 그러면은 계속 사과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사과해야 되고 좀 찌그러져 계시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 것인데 정치인이 그러면은 계속해서 찌그러져 있었으면 창당을 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창당을 할 때도 그런 논리였어요. 근데 창당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창당을 하고 나서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얻으면서 국민의힘이 발표한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조국혁신당의 창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석을 얻었고 그 때문에 탄핵에서 204표를 얻어서 탄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조국 대표가 그때 찌그러져 있었으면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휘두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조국은 좀 가만히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저희 당이 최고위원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보시는 국민들께서 다양하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정치인이 계속해서 20번, 30번 사과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런다고 해서 내가 2030이 그냥 봐주겠느냐 내가 좋은 정책을 만들고 2030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정책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이걸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저도 아주 짧게만 하면 정치와 사법을 그렇게 교묘하게 섞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 위조한 적이 없다. 법원의 판결이 다 확정됐지만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면 재심을 하세요. 재심 신청하시면 되잖아요.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재심하겠다 얘기 나왔는데 조국 대표는 난 재심 안 하겠다. 왜 자신 있으면 재심 안 합니까? 정권도 다 바뀌고 지금 했는데.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하든지. 이게 되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요. 만약에 정치인이 출마하고 창당해가지고 인기 많이 받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라면은 예를 들어 윤어게인 정당이 튀어나온다 칩시다. 그렇게 해서 전한길 씨가 창당해가지고 12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막 쥐어요. 그럼 윤석열 잘못이 없어지는 겁니까? 국민들한테 인기 좋으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조국 장관의 어떤 개인적 비리를 제가 등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 영역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일정 부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법적으로 죄를 없애는 어떤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왜곡이 있는데 그렇게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이나 혹은 이제 개혁신당에서 좀 가만히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저희에 조국 대표가 나오자마자 달라지는 모습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사실 기자들이 많이 와요, 훨씬. 아직 조국 대표는 그냥 평당원으로 복당을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이슈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슈를 뺏기는 것을 좀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뭐 총선에서 표를 많이 얻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사면해도 문제가 없냐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황영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범여권 정계 개편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보수 일당의 위기 기회인가 아닌가 이제 또 야권의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태 의원 좋은 시간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반을 넘는 승자가 나오면은 이제 신임 당대표 체제가 시작이 되는 거고 과반을 넘지 못하면 26일에 다시 해서 발표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김용태 의원님 전임 비대위원장이셨는데 일단 이번 결과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방송 기준으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투표율이 공개가 됐는데 비교적으로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또 당원 명부 500만 당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당원분들께서 좀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 비교적 관심을 많이 두시고 투표하신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아무래도 투표 결과는 선거가 끝났으니까 저는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 비대위원장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당인으로서 이런 평가들이 좀 아쉽지만 저희가 개혁전대를 치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개혁으로 단합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 통합을 말했지만 사실상 국민 통합과 먼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리고 조금 전에 다뤘던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등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이 시점에 더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사과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잘 못했던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여러 번 사과하고 그 국민들께서 진심을 알아주실 때까지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또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역사 강사의 출입을 두고도 그러한 정말 웃지 못할 광경들이 벌어졌고요. 또 역사 강사가 정치인들 향해서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는데 또 이런 것들이 많은 언론과 또 당에 비아냥거렸던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서 이러한 지점이 매우 아쉽게 생각됩니다. 예상이 되는 후보가 당선이 될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소위 이야기가 나왔던 김앤장,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다른 당에서 볼 때에 평가하자면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이제 강경파 당 대표가 등장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는 위기가 될까요? 아니면 기회가 될까요? 일단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을 보면 국민 통합 혹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당내 통합은 고사하고 탄핵의 강조차 건너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자유한국당보다도 못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차리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구나라는 암울한 또 전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암울한 전망이 또 민주당에게 좋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건강한 보수 야당이 있어야지만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번 전당대회를 우려 속에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이 소위 앞서 나간다고 하고 있는 이 탄핵 반대 두 분, 김앤장이로 부르는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모두가 다 극단적인 발언을 소위 국민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아마도 결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아마 매우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과연 정말 내년 지방선거를 포기했나 싶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상황이 매우 안 좋고요. 또 대여투쟁을 강화한다고 하나 대여투쟁을 할 만한 컨텐츠와
또 국민적 공감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 자체가 상실된 상태에서 무슨 지금 그러니까 탄핵에 건너서 오히려 이 탄핵과 이 선을 긋고 대여 투쟁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탄핵의 늪에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동력으로 본인들의 지금 늪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으로 국민들께서 흥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까 서두에 조국 대표 내외 윤미향 의원 막 사면하고 하면서 국민의힘한테 기본 지지율을 막 주려고 막 애를 쓰시는데 국민의힘이 기를 쓰고 그걸 뱉어내려고 지금 서로 지지율 뭐 튕겨내기 경쟁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개혁신당이 잘 흡수 못하는 게 이제 저희로서는 참으로 원통할 저희가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당대표가 없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말 지금 뭐 김문수 후보든 장동혁 후보든 누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윤어게인의 길 같은 걸 가실 것 같고 뭐 탄핵의 강이라고 얘기하셨지만 뭐 탄핵의 바다 수준으로 이제 더 심각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나라의 비극인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도 만약에 견제 세력이 조금 더 제대로 된 모습을 갖고 있었다면 이번에 조국 대표, 뭐 윤미향 의원 사면 이런 것도 못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대주주 요건 뭐 10억으로 환원하는 거나 노란봉투법 뭐 이런 거나 조금 더 신중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견제 세력이 없다는 것 같고 오만하게 막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차리는 게 저희한테는 안 좋아도 국가적으로는 필요한데 굉장히 요원해 보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보면 그나마 그 중에 좀 정상이신 김용태 의원이 여기 와서 좀 고생을 하시는데 이 개혁전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들 4분 중에서 3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혁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혁신당이 한 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장동혁 후보는 보수 혁신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고 있고요. 혁신의 힘 조경태, 혁신 당대표 안철수. 그다음에 뭐 이제 강하게 선명하게 김문수 후보는 좀 다르게 하는데 다 혁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4분 중에 뭐, 3분이 다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야 워낙에 민주당에서도 혁신전대 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그 혁신이 뭐냐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하셨는데 이 개혁전대를 하자고 하시는데 그럼 이 개혁전대는 뭔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럼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지금 당원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왜 사과 안 하느냐? 뻔한 거 아닙니까? 사과하면 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현재 국민의힘 당원 구조가 올바른 얘기를 하고 정상적인 얘기를 하면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왜 이러냐 이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의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갈라치기 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때 이용하기 위해서 갈라치고 부정선거 얘기하고 이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그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작년 12월 29일에서 30일 그 MBC에서 조사한 건데요. 그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65%가 부정선거를 신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론 얘기하고 윤호개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혁신전대고 개혁전대고 뭐 안 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 자,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강경파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에서는 정말 위헌정당 해산, 그러니까 이게 내란 세력이고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까지 나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내란 특검의 이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고요. 2013년 헌재 판례가 어찌됐건 내란 모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동만으로도 이 내란 정당으로 위헌 정당 심판 청구가 인용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심지어 국무회의를 소위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또 해당 문건을 보지 않았다고 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모두가 다 소위 불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개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 12월 4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또 본회의 참여를 불참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들이 30분 연기하자고 한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의 선전선동 정도가 아니라
내란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보여질 경우엔 당연히 내란 정당이 됩니다. 그리고 위헌 정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당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의 의지로서 저희는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인용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해체가 되고 해당 지역구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아마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텐데 아마 선고 날이 되면 선고 하루 전에 다 탈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뭐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의 이 당원과 지지자들이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매우 걱정하셔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바라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보고 있는 것이 너무 이 민주당과 싸움만을 지금 고민하실 게 아니라 뭐 당연히 야당이 여당과 싸우고 또 정권의 어떤 잘못된 부분과 여러 가지 지적 비판과 어떤 투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당내 투쟁도 하셔야죠. 당내 투쟁이 전혀 있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정당의 모습으로 여당과의 투쟁만을 나선다면 아마 국민적 공감대 얻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김용태 의원님, 내란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근데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뿐만이 아니라 누가 당대표가 되든 저는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정부가 기소하겠죠. 그러니까 제소하겠죠. 그러니까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가 누가 되든 지금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막을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당대회 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을 먼저 위헌 정당 해산을 걸겠다 뭐 이렇게 말씀할 것이 아니라 물론 뭐 그것이 방법일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들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극우로부터의 결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윤 어게인,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하고는 결별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들고요. 부정선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결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부정선거 옹호론자라든지 계엄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바꾼 다음에 함께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내놓아야만 민주당과 정부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치권의 이 극단적인 생각들과 결별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극우와 극자로부터의 저는 결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들고요. 이 극우 극자가 과거의 뭐 정치적 이념대로 20세기에 그런 표현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 전 극우 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우라고 하는 것은 윤 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론자가 해당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극자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른바 뭐 개딸이라고 표현되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중도의 또 상식적인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정치를 운영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운영할 수 있는 이 토대가 많은 정당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미 내놨어요. 예. 이미 내놨고 빨리 해달라는 이제 촉구도 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건강한 보수가 필요하죠.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그냥 망했다고 통쾌할 일은 아니고요. 우리 국민 전체를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좀 개탄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우리 김용태 의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그런 뭐 결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홍준표 의원 말한 것처럼 뭐 신천지가 한 10여만 명 당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특검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그게 맞다면 통일교에서 이제 3만여 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당대표 당선됐을 때 그 52.93% 얻었거든요. 24만 4,163표 얻었어요. 근데 이게 10수만 명에다가 3만 명 정도 되면 한 15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투표의 33% 이상 가져가는 33, 35%를 가져가는데 그럼 이 누가 나가더라도 쉽게 되는데 이 세력하고 제대로 단절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좀 못하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그냥 깔끔하게 해산하고 새롭게 가는 것이 건강한 보수를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희가 그건 앞장서서 계속 주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글쎄요, 위헌 정당 해산 제소는 정부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조국 혁신에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정부에 청구를 해놨죠. 그건 좀 다른 개념인 거죠. 네. 그거를 조국 혁신당이 하신다고 표현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김용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결별이 잘 되면 좋을 텐데요. 그게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전부 다 신천지거나 전부 다 통일교거나 그렇게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내가 선택했던 선택이 틀렸던 거를 감정적으로 빨리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래도 좀 가고 싶은 뭐 생각들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마음을 가진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잘못이라기보다 그걸 선동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악질인 겁니다. 그런 마음 아픈 심리를 전한길 씨 같은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마치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인 것처럼 치환해서 전당대회에 출마한 사람들을 뭐 조종하려고 하고 내가 지지한 사람 무조건 당선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금 돌이켜서 보면 이렇게 전당대회를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있었는가. 오히려 약간은 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좀 이 사태를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탄핵과 계엄과는 결별해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뭐 다진한 얘기입니다만은 김용태 비대위 2기를 띄우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진정하고 이걸 갔었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전한길 씨 같은 사람들이 좀 설친다는 표현이 너무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에 지금 전대를 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비대위원장 제가 좀 한 번 더 비판. 김용태 2기 해도 어차피 지지율 안 오르니까요. 그 2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오히려 보다 나았을 걸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이 압수수색에 더 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홍준표 전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39만에서 59만 명. 그러니까 대선 경선 전 두세 달 동안 이 사실상 이 당원의 3분의 1이 들어왔고요. 투표율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거의 한 3분의 2에 60%에 육박하는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위 작전 세력으로 보이는 분들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특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봐도 대선 경선 전에 집중적으로 뭉치표로 들어온 그 당원과 신천지 신도 명단을 대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연스럽게 좀 건강한 국민의힘 당원들만 좀 남길 수 있도록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당원들이 요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원래 얼마나 건강한 당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대선 전에 20만 명이나 들어가서 이 소위 대선 판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또 앞으로 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좌지우지할 만한 특정 정치 세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오히려 스스로 자정작용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좀 오히려 김용태 의원님 같은 좀 이 양심 있는 보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 강력하게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이기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으면서. 별로 이제 한번 써먹었으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당원 명부를 제출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민주당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말은 이제 그렇게 하시지만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정당이 운영하는데 당원 명부라는 것은 헌법에 굉장히 중요한 권리고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에 제출하는 정당은 없을 거라고 생각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저는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안타까운 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얼마나 우스우면 특검이 이런 식으로 당사에 압수수색을 와서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개탄스럽고요. 저희 당이 그만큼 우스워진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하게 되면은 특검이 이제 세계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정치 보복과 어떤 것은 우리가 협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도 특검이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협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의구심이 드는 수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 지금같이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모 의원을 저희가 특검이 출국 금지를 시켰는데 아니 출국 금지라는 것은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내리는 건데 대한민국 국회 헌법기관한테 출국 금지 시키는 거는 말 그대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협조할 것과 정치 보복에 대한 기준을 지도부가 먼저 세워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아까 천하람 의원께서 이 전당대회 시기를 늦췄던 게 맞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 이제 5대 혁신안을 말하면서 전당대회를 9월 전까지는 치르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저도 저희 전당대회가 이 정도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를 관용해서 이 계엄 반대가 탄핵 반대가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저희가 정말 건강한 정당으로
나아간 그 모습들을 전당대회에서 보여드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또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들고 이런 모습이었더라면 저도 전당대회를 미뤘던 것이 맞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지금 좀 후회가 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 전당대회여야 되는데 지금 전환길 당원대회가 됐죠. 근데 뭐 미뤘다고 전환길 별로 당원 달라졌을 것 선동대회처럼 같지가 않아요. 네. 국민의힘 관련해서 짧게 이 부분까지만 뭐 짚어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치열하게 또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진 후보들이 맞붙다 보니 과연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봉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어쩌면 분당이 수순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짧게 한번 좀 전망을 해보실까요? 저는 사실 뭐 어렵겠지만 뭐 거기서 갈림길이 있다고 봅니다. 보수 정치가 새로운 길을 찾느냐 혹은 같이 공멸하느냐는 소위 제3의 보수 신당 창당이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님들 중에서 좀 그만큼의 용기와 배짱이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찌됐건 살기 위해선 분당은 필수 불가결이라고 봅니다. 예. 분당이 없이는 보수가 살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당론에 대해서 때로는 반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정당 정치의 근간이 당론을 따르는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양심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조금 가시밭길에 사더라도 앞배지 이거 뭐라고 거기에 그렇게 연연을 하겠습니까? 뭐 아니면 뭐 나가서 새롭게 보수를 재건하는 노력을 하고 그 미랄이 되면 또 그것도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제가 원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사 이익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가 일정 부분 회복되는 그런 뭐 지표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총선이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는 원내에서 그렇게 위기감이 많이 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 관망세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뭐 김문수 후보든 장동희 후보든 물론 뭐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김문수 장동혁 둘 중에 한 분이 돼서 계속해서 뭐 굉장히 강경파, 아스팔트 투쟁 이런 걸로 이제 끌고 가고 당 지지율이 굉장히 이제 좀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국민의힘의 특히 수도권 뭐 의원들 많이는 안 계시지만 좀 다른 생각들을 다른 옵션들을 좀 고민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천하람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에 많은 공감이 있고요. 지금은 뭔가 분당을 할 그런 동력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바른정당 때하고 분명히 다른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개혁을 말씀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오늘 누가 당대표가 되든 저는 뭐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뭐 많은 여론조사에서 유리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극단적인 생각으로 당을 운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전당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그런 말씀하셨을 수 있겠지만 정당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특히 중도층의 생각과 비전을 담아야 하는 것이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신 모습대로 당 운영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자, 다들 이제 아마 총선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큰 긴장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또 천하람 대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6.3 지방선거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6.3 지방선거를 놓고 또 한 번의 어떤 정계 개편의 모멘텀이 될 수도 충분히 될 수 있을 텐데 일단 각 당별로는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6.3 지방선거에서 뭐 광역단체라든지 또 재보궐선거에서 어떤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벌써부터 예측하는 건 어렵죠. 사실 예. 많은 정치적 변수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지만 아무래도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를 보고 있으면 이 국민의힘이 지금 방금 천하람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아직 총선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3년 정도. 그리고 사실상 지방선거에 대한 간절함은 결국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원내 구성을 봐도 한 107석 정도의 이 정당에서 지역구 90석 중에
영남 의석만 60석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예.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에서 어느 정도 좀 더 개혁적 혹은 좀 더 건강한 생각을 가진 국민의힘 내 의원님들의 이 동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다 모아봐야, 그러니까 이 소위 비영남 의원들 다 모아봐야 3분의 1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3분의 1 중에서도 소위 친윤, 윤어게인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방선거를 별로 준비하는 정당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사실상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누구 뽑을지, 오히려 뭐 부울경 정도, 부산시장, 뭐 울산시장, 경남도지사 누가 가능할지를 바라보는 좀 바로미터 정도인 것이지, 과연 지금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저기서 서울시장이 누가 나올지,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누가 나올지, 인천시장이 누가 나올지를 가늠하기 좀 어려운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저희도 여러 가지 당원들에 대한 지지도 분석도 하지만 국민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 또 전국적 이 인지도와 지지도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보고 있으면 뭐 수도권에서의 지지도는 정말 처참한 수준이거든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전략 분석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론조사 분석을 하실 텐데, 그냥 정말 TK에만 호소하는 그런 정도의 이 선거 당내 구조로는 그냥 지금 전당대회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경선의 전초전인가? 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지금 뭐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지금 보고 있을지 짐작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어떤 모멘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을까요? 사실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1, 2년 차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고, 그러한 지방선거의 특성상 대선하고 많이 연계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투표하는 경향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지방선거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해서 국민들께, 유권자분들께 선택받는 지방선거여야 하는데, 지금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황으로는 이재명 정부라든지 민주당의 실책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기대해야 되는 지방선거로 비춰지는 것만 같아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 들고요.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렇기 때문에 개혁적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하지만,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지방선거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12개의 광역단체장을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려운 기대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석권하고, 특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언론과 또 국민들께서 주요하게 보는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울, 부산시장을 반드시 사수하기 위해서 앞으로 수도권과 부산 민심에 더 귀 기울이는 것이 1년 동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황 최고위원님,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조국 전 대표가 어디로 출마를 할 것이냐? 혹시 듣고 오신 거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뭐 가능성은 뭐 다 열려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이 해산되면은 정말 많은 지역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치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생각하신 것은 이제 학교로 돌아갈 수 없게 됐으니 정치를 할 수밖에는 없고, 그렇다면 그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다음 보궐선거에서 출마를 하겠다. 근데 그 자리가 뭐 어디가 될지는 지금 뭐 섣불리 예단할 필요도 없고 뭐 두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또 이게 좀 골사또 뽑는 듯한 이제 그런 것이라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에서 주도권을 가질 것은 분명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 정당이니까 좋은 후보들을 발굴해서 막 어중이 떠중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맞는 분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키워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뭐 그런 정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 대표님,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뱉어내고 있는 지지율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선거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이제 선거에 돌입하면 평시에 받는 지지나 관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관심도나 지지를 받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비판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한국 정치에서 스토리도 쌓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어떤 업적들을 쌓아온 정당들 아니겠습니까?
뭐 조국혁신당도 지난 총선에서 뭐 엄청난 성과를 내긴 했지만 이 거대 양당을 한 번에 다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과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도 이번 대선 또 지난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 또 대학교 인근 지역들 위주로 괜찮은 지역들 저희가 좀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선 끝나고 놀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한 40여 개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개혁신당 지부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또 그 대학생들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좀 밑에서부터 괜찮은 인재들을 좀 발굴해 나가서 개혁신당의 스펙트럼을 차근차근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거기에 더해서 가능하다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단체장 중에 한 2여 군데 정도 저희가 조금 집중을 해서 거기서는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가능하다면 당선자까지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다.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